자, 아까 요거 했었죠? 계층 구조상에서 다른 브랜드, 다른 수준의 브랜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업과 그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들 간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브랜드 계층 구조를 만든다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보면은 하나는 단일체형. 자, 단일체형은 뭐냐면 기업 브랜드나 제품 브랜드나 그냥 같이 쓰는 거야. 회사 이름도 귀뚜라미고 보일러 이름도 귀뚜라미야. 그럼 이건 뭐 기업 브랜드라고 하기도 그렇고 개별 브랜드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그냥 브랜드를 구분해서 쓰질 않아. 이런 걸 단일체형이라고 하죠. 뭐 경동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보일러 회사들은 그 개념 없이, 개념 없는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브랜드를 신경 안 쓰고 쓸까? 뭐 린나이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일러 회사들은요, 그 브랜드를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여러분들 집 중에 보일러 없는 집 있어요? 없죠. 보일러 없는 집은 없어요. 뭐 천막 치고 살지 않는다면 보일러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보일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집들, 뭐 가구가 한, 우리나라 가구 총 가구 수 한번 찾아볼까? 몇 개나 되나? 2200만? 2200만 정도 되네요. 그림을 하니까 더 헷갈리네. 2265만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그럼 지금 2200만이 아니라는 건데 2017년에 1957만이니까 한 2000만? 2000만 정도가 되겠네. 2000만. 어. 그러면은 2000만 가구, 2000만 가구에, 물론 가구가 꼭 집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뭐 비슷해, 얼추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어, 보일러의 수요처가 2천만 곳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보일러 회사가 몇 개야? 몇 개 안 돼. 물론 뭐 작은 중소기업도 있겠지만 몇 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굳이 광고하고 브랜드를 알리고 뭐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더 소비자들한테 어필하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와가지고 보일러 놓고 싶은데요. 얼마예요? 이렇게 이제 접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브랜드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거야. 그 대신에 중요한 게 있지. 우리 회사 걸 팔고 싶은 거야. 우리 회사 거. 특정 모델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러니까 경동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뭐 무슨 보일러 이렇게 서로 뭐 린나이 보일러 이런 식으로 그 브랜드는 강조하는데 구체적인 뭐 뭐하고 섞어 가지고 뭐 귀뚜라미 뭐 거꾸로 타는 보일러 뭐 이런 식으로 귀뚜라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크게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물론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보일러 회사에 지원했는데 합격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왜 그러냐면 보일러 회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시장이 항상 좋아. 어, 그래서 종업원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그렇다고 뭐 보일러가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제품도 아니고요. 매년 신제품을 내놔가지고서 경쟁자하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야. 생각해봐. 여러분들 뭐 보일러가 보일러지 그게 차이가 있나? 10년 전 보일러랑 지금 보일러랑 똑같아. 똑같아. 물 나오고 뭐 온수 조절하고 뭐 방 조절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일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잘 일어나죠.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없죠.
돈도 잘 벌지. 그러니까 직원 복지도 되게 잘 돼 있고 보수 수준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퇴직률이나 이직률도 뭐 퇴직이야 뭐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지만 이직률이 거의 없어. 안 나가. 어. 늙어서 나가라고 하기 전에는 안 나간다고. 너무 직장이 좋으니까. 그래서 잘 안 뽑아. 안 나가니까 잘 안 뽑아. 근데 뽑게 되면 뭐 몇 명을 뽑는데 그때 아주 그 아는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조건이 좋으니까. 어느 회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경동보일러였던 것 같은데 예전에 경동보일러가 요새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도 장사가 잘 되니까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사원들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돈이 남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식의 복지를 만들었냐면 무조건 1년에 한 번 이상 해외 출장 다녀오기 라는 룰을 만든 거야. 여러분들 보일러 회사가 해외 출장을 왜 가요? 외국에 수출한다고? 우리나라식의 보일러를? 그런 일은 없어. 우리나라 보일러가 해외 수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외국에도 보일러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외국에 출장 갔다 오라는 건 뭐야? 놀러 갔다 오라는 거야. 업무라는 이름으로 회사에서 돈 그 기간에 다 받고 그리고 출장비도 받고 놀고 오라는 거야. 무조건 한 번 이상씩. 안 나가면 왜 안 나가냐고 얘기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회사라고 해요. 그런 상황이니까 브랜드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겠죠. 자, 그런 회사 가면 좋겠죠. 두 번째, 개별 브랜드 중심형. 각각의 브랜드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필립 모리스 있는데 필립 모리스가 무슨 회사죠? 무슨 회사야? 떠오르는 사람 있을 거야. 아, 필립 모리스? 딱 떠오르는 사람. 없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거지. 답이 없네. 정말 모르는 거야? 모른 척 하는 거야? 필립 모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담배 회사예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 뭐냐? 그 카우보이 나오는 담배 말보로도 필립 모리스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게 필립 모리스가 미국의 회사인데 그 담배로 폐암으로 죽은 소비자들이 소송을 걸어갖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배상액 보상을 해라 배상해라 라고 하는 배상액을 법원에서 선고받았던 회사가 필립 모리스야. 왜 그러냐면 담배 피다가 폐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거를 다 싸잡아 가지고 뭐 그 당시에 뭐 4조인가?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40조도 넘을 것 같은데 4조인가 하는 그 배상액을 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보통 기업 같으면 4조 내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우리 그런 돈 없어요. 하고 이제 회사 청산 절차를 밟아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 큰 그 배상액이 나오면 소송을 했던 사람들, 이제 민사소송이지만 소송했던 사람들도 그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그래서 실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필립 모리스는 그 돈을 다 갚았어. 다 줬어 그냥. 왜? 돈이 워낙 많아서. 담배 팔아갖고. 그런 정도로 뭐 유명한 회사예요. 필립 모리스가 갖고 있는 담배 브랜드만 해도 굉장히 많고요. 그 이외에도 되게 여러 개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필립 모리스 뭐 이런 개별 브랜드를 갖고 있다라고 그런 거고 이런 개별 브랜드 전략을 쓰는 데가 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가 필립 모리스를 강조하고 필립 모리스라는 브랜드 쓰는 게 아니고 필립 모리스 속에 있는 브랜드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거야. 아까처럼 말보로 뭐 이런 것처럼. 한번 찾아볼까? 필립 모리스에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담배 회사가 담배 연기 없는 세상을 만들지. 깬다 깨. 자, 제품 소개해 봅시다. 아, 얘네들 이거를 만드는구나. 어? 이건 아니네. 필립 모리스. 아, 필립 모리스의 전자담배 쪽 분야구나. 전자담배까지 들어갔구나. 역시 네이버는 정보가 제대로 안 나와. 쓰레기야, 쓰레기. 자, 자, 대표적인 게 말보로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나왔던 거 말보로, 그 다음에 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필립 모리스 브랜드이고요. 음, 여기 보면은 시가도 팔아먹네. 이런 거. 쿨, 살렘, 카멜, 이것도 아는 사람들 많이 알죠. 폴몰, 이런 것들이 다 필립 모리스의 담배 브랜드야. 담배 분야에서 브랜드고요. 그다음에 필립 모리스 못지않게 강력한 개별 브랜드 전략을 쓰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P 어디 갔어? PNG, 예, PNG, PNG, 예. PNG는 브랜드 왕국이야, 브랜드 왕국.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 요새 들어와가지고 되게 많이 활동하는 다우니 세제회사, 그 다음에 브라운이라고 하는 면도기 브랜드,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질레트도 얘네들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자, 펜틴 프로 V 이것도 얘네들 브랜드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한테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페브리즈. 페브리즈가 한국 상품인 줄 아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페브리즈도 이 P&G의 제품이죠. 그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을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는 것 말고도 외국에서도 아주 큰 브랜드들 되게 많이 갖고 있죠. 여기 보면 P&G의 약자가 저기 P&G가 뭐의 약자냐면 프록터 앤 갬블이야. 프록터 앤 갬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갬블은 그 도박인데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해서 어, 브랜드 왕국이죠. P&G와 질레트, GIELET. 질레트도 P&G 거야.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어, 수동 면도기 질레트 써. 그리고 전기 면도기 브라운 써. 거의 음, 전 세계 면도기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야. 대단한 기업이에요. 자, 이런 회사들 굳이 P&G라는 걸 강조하지 않아. 또 한 가지. P&G 하면은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야 되는 거. 화장품. 화장품 시장에서 어, 여기 안 나오네.
이 SK2 예전에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국내 시장에서. 이 SK2가 고급 화장품이고 뭐 그래 가지고 잘 알려져 있는데, 이 SK2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그 일본 반일 감정이 생기면서 마탱이가 갔죠. 그전에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SK2가 어떤 화장품 브랜드냐면 요기 있지, 요거. P&G가 일본 화장품 회사하고 손잡고 만든 브랜드가 SK2야. 그러니까 일본이 앞선 산업 중에 하나가 화학 산업이 되게 앞서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알지만 화장품은 전적으로 화학 산업이야. 화학 산업. 그러니까 뭐 유기농 뭐 이런 원재료를 갖고 만들었다 어쩌다 다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다 화합물이라, 이 화장품이라는 게. 그래서 그 화학에서 뭐 노벨상이 뭐 몇 명이잖아, 일본이. 그렇게 발전한 그거 기반 산업을 갖고 화장품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화장품이 품질이나 뭐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좋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 기존에 일본 화장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먹는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화장품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 일본제에 대한 그런 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부감 때문에. 요 새끼들이 이제 이 아시아 시장을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뭐 홍콩이나 한국이나 중국 시장을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그 색깔을 배제하고 만든 게 뭐냐면 SK2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기들이 만들면 결국은 일본이 만든 브랜드라는 게 금방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P&G를 끼고서 요 P&G 놈들이 일본하고 합작을 해서 SK2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갖고 일본에서 제조하는 화장품을 팔아먹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일본 반일 정서가 이제 확산되고 요 정체가 까발려지면서 급속히 매출액이 줄어들었죠. 이런 것들 우리 눈에는 기존에는 몰랐던 이렇게 속속들이 들어와 있는 일본 자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이런 것들 하나하나 까발려 가지고서 국내 시장에서 퇴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어쨌든 뭐 개별 브랜드는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 P&G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등형 기업 브랜드와 개별 브랜드를 동일한 비중으로 강조해서 쓰자라는 거야.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현대자동차의 아니 삼성전자의 지펠, 뭐 이런 식으로 삼성 지펠 이런 식으로. 삼성과 지펠이 어떻다고? 같은 수준, 같은 레벨로 쓰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업 브랜드. 아예 기업 브랜드를 그냥 쓰는 거야. 기업 이름을 쓰는 거야. 기업 이름을. 그래서 소니, 뭐 제록스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쓰는 거죠. 자, 위주로 해서 쓰는 건 이것만 쓴다는 건 아니야. 그것만 쓰는 건 뭐야? 단일 체형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니의 뭐 CDP, 뭐 소니의 라디오,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뭐야? 기업을 이름을 가장 크게 내세우고 뒤에 이제 조그맣게 뭐 라디오든지 뭐든지 뭐 소니 워크맨 뭐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혼합 브랜드 전략. 혼합 브랜드 전략은 뭐냐? 앞에 것도 다 혼합인데 그 의미가 아니라 앞에 얘기한 이것들을 짬뽕으로 섞어서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일부 라인에서는 개별 브랜드 전략, 다른 라인에서는 또 기업 브랜드 전략, 이런 식으로 같은 기업인데도 한쪽과 다른 쪽 제품군에 따라서 다른 브랜드 전략을 쓰는 걸 혼합 브랜드 전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뭐 그때의 상황, 그쪽 조직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브랜드 구성 요소들이 전체 브랜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뭐 구성 요소라는 게 아까 그 네 가지 수준의 브랜드, 그것들이 전체 브랜드, 완성된 브랜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1차적 브랜드 구성 요소, 1차적 브랜드라는 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품의 핵심적인 거, 다른 제품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나타내는 부분, 그게 1차적 브랜드의 요소라는 거야. 그게 뭐 기업이든지 아니면 뭐 개별 브랜드든지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그 속엔 1차적 브랜드 요소가 있고 또 뭐가 있다? 1차가 있으면 2차적인 게 있겠죠? 2차적 브랜드 요소가 있겠지. 1차적 브랜드는 제품의 핵심적인 거, 그 다음에 뭐 경쟁자하고 차별점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2차적 브랜드 요소는 구체적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구체적 정보.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조니 워커 블랙 뭐 오래됐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1차적 브랜드를 지원하거나 그 다음에 브랜드의 인지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게 2차적 브랜드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업 브랜드를 쓸 거냐 개별 브랜드를 쓸 거냐 해서 밑에 보면 기업 브랜드나 공동 브랜드, 뭐 기업 브랜드나 공동 브랜드가 아까 나뉜다고 했지만 사실상 비슷한 레벨이야. 그래서 기업 브랜드나 공동 브랜드가 강조되는 경우는 이들에 대한 연상이 제품의 이미지를 지배할 때, 그러니까 아까 소니 같은 경우, 소니라는 회사가 만든 제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 그럴 때 이제 기업 브랜드를 쓰는 거고, 개별 브랜드를 쓰는 경우, 각각 다른 거, 뭐 아까처럼 뭐 말보로니, 카메린 이런 걸 쓰는 경우엔 그 각각의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제품하고는, 그러니까 말보로하고 카멜은 서로 다른 제품이다, 관련이 없다 라고 소비자한테 인식시키고 싶을 때, 이럴 때 개별 브랜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보로를 누가 피다가 죽었다 이거야. 급사했다. 그럼 이건 그 말보로 이거 나쁜 놈들이네, 나쁜 제품이네. 그랬을 때 카멜도 같이 망하지 말라는 거지. 서로 관련성을 처음부터 아예 알리지도 않는 거야. 따로따로. 그 뭐냐, 각자 도생이라고 그러죠. 각자 살 길을 찾자 뭐 이런 건데, 그럴 때 개별 브랜드 전략을 쓰는 거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게 이제 A씨, 이거는 또 질레트. 이걸 하자. 한국의 브랜드, 한국의 스낵 브랜드들. 자, 뭐야, 왜 아마존 아마존에서 파네. 어이가 없다. 자, 보면 그래, 빼빼로, 양파링 뭐 이런 것들. 자, 여기 보면 물론 롯데 꽃갈콘, 뭐 오리온 초코파이, 뭐 혜태 맛동산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이 혜태나 오리온이나 롯데 같은 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아요. 물론 난 신경 써. 난 롯데 건 절대 안 사 먹으니까. 근데 이런 거에서 이 각 제품들마다 이름을 따로따로 쓴다고. 왜? 홈런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렁이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홈런볼이 어디 거야? 혜택 거잖아. 그랬을 때 맛동산도 같이 안 팔리는 이런 효과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런가. 망하려면 혼자 망해라. 그런 식의 전략을 쓰는 게 개별 브랜드 전략이라는 거죠. 자,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봐봐. 이게 한국 스낵 섞어놓은 거라는 거야. 42달러, 43달러면 되게 비싸요. 5만 원이 넘는 돈인데, 어쨌든 이거를 여기 봐봐. This item does not ship to 내 주소인데 여기로 ship, does not ship, 보내지 않는다고. 한국으로 안 보내. 이게 요즘에 해외 주요 사이트들이 다 이래. 아마존도 바로 그래.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운송망이 다 끊어졌어. 특히 그 항공 우편망은 거의 지금 붕괴되기 직전이야. 왜? 비행기들이 안 다니거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가장 비싼 우편 수단만, 그 배송 수단만 지금 간간히 움직이고 있고요. 일반적인 배송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다 열려 있어서 더스나 쉽이 아니라 뭐 캔 쉽이었겠죠. 보낼 수 있다 였는데, 지금은 보면 한국으로 배송이 안 돼. 한국 과자인데 이걸 뭐하러 한국에서, 한국으로 배송시키면 한국에서 사 먹으면 되지만, 어쨌든 뭐 이거 아니라도 뭐지? 음, 코리안 가드닝 툴. 이거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봤을 거야.
이거.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호미죠, 호미. 이 호미가 원래 이제 밭 같은 거 이렇게 뭐 199 이럴 때 뭐 잡초 같은 거 뽑을 때 이렇게 쓰는데, 이 호미가 지금은 국제적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외국에서 쓰는 가드닝 툴이라는 건 뭐 조그만 모종 삽이니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뭐 그 포크 같이 생긴 걸로 막 되게 불편하게 하다가, 이 호미는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아주 효율적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 시장에 알려지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수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량을 못 대서, 수요는 엄청 많은데 수출해 달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공급을 못해서 밤새 작업을 해도 못 된다고 할 정도로 인기 있는 게 이 호미야, 호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있죠. 코리안 블랙스미스 론 툴. 그래가지고 코리안 블랙스미스가 뭐냐면 대장장이 얘기하는 거야. 대장간에서 만든 툴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쉽트 배송을 한다네. 그러면 아마 한국의 창고에서 바로 한국으로 보내는 것 같아. 여기 봐. Only 13 left. 13개 남았대. 이제. 그러니까 빨리 주문하라는 거야.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 꽃밭 가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 호미를 써보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이런 공구가 있었냐고 사람들이 감탄한다고 그랬지.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는데. 자, 어쨌거나 넘어가죠. 이제 개별 브랜드, 기업 브랜드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브랜드를 여러 제품들한테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인데, 이게 달리 말하면 브랜드 확장하는 방법 중에 방법으로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관련된 제품 모두의 동일 브랜드를 쓰는 거야. 여기 보면 식물나라 비누, 식물나라 로션, 식물나라 샴푸, 식물나라 린스. 근데 요새 식물나라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식물나라 이제 거의 맛이 갔죠. 근데 뭐 이 책 쓴 사람은 식물나라에 대해서 되게 인상이 깊었나 봐. 어쨌든 식물나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접두사, 접미사. 그러니까 브랜드를 제품의 앞에다가 접두사처럼, 혹은 제품의 이름의 뒤에 접미사처럼 붙이는 거야. 앞에다 붙이든 뒤에 붙이든. 그래서 휴렛패커드 레이저젯, 휴렛패커드의 레이저젯, 뭐 잉크젯, 뭐 이런 식으로 Z를 뒤에다 붙여. 그게 뭐야? 접미사죠, 접미사. 무슨 무슨 Z, 무슨 무슨 Z. 이 Z로 끝나면 휴렛패커드의 제품이구나 라고 아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볼을 공동으로 사용해. 심볼. 앞에서 브랜드를 만드는데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마지막 형태가 이제 브랜드 로고, 브랜드명 로고, 그 중에 하나가 뭐 심볼, 캐릭터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쓰는 거죠. 자, 이거 이제 그만 보고. NEST, 네슬레. 자, 이게 이 둥지, 이 모양이 바로 뭐다? 네슬레의 심볼이다 라는 거죠. 가정에서 오손도손 뭐 맛있게 먹고 그런 거를 이제 네슬레가 사용하는 심볼로 써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 둥지 심볼을 네슬레 제품에서는 다 공통으로 쓴다. 그게 뭐 네슬레 뭐 스프든지 아니면 뭐 네슬레 뭐 다른 거든지 다 뭐 커피든지 이런 거 다 쓴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일 제품 계열 내에 브랜드 간의 구분 체계를 확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계열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알게 하면서도 그 내에서 구분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이건 이제 보통 줄여서 아멕스 카드라고 그래. AM까지 띄고 EX까지 띄고 아멕스 카드 이렇게 이제 보통 부르는데, 이 아멕스 카드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카드 같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신용이 쌓이면 신용카드 금방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아멕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신청해도 안 나와. 왜? 심사에 들어가. 이 사람이 아멕스 카드를 가진 만큼의 충분한 자격이 있나? 심사해가지고 대부분 거절당해. 그러니까 아멕스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건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신분이 확실한 뭐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거하고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멕스 카드를 내놓으면 이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다. 난 잘 나가라는 걸 과시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 주민등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봅시다 라든지 그거에 준해서 뭐야 운전면허증 보자고 그러잖아.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미국의 뭐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운전면허증 봅시다라는 얘기 본 적 있어요? 운전면허증 보자. 차 세워가지고 운전면허증 좀 봅시다 라고 하는 거 없어요. 거의 없어. 왜? 미국에서는 운전을 못하는 놈은 바보야, 바보. 왜? 거기는 운전을 못하면 살 수가 없는 동네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 그래서 차 위반했을 때, 잡았을 때 제일 먼저 뭘 달라고 그래? 차량 등록증을 달라고 그래. 이 차가 네 건지 아닌지, 도난 당한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량 등록증을 달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때는 뭘 물어보냐면 사회보장 번호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그걸 갖고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 근데 우리나라처럼 증은 없어.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있잖아. 얘네들은 사회보장증 이런 거는 거의 안 갖고 다녀요. 번호만 알고 있는 거지. 외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자기의 신분을 즉시 밝힐 수 있는 그 아이디 카드 이거 갖고 다니는 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옛날에 독재주의를 지났잖아. 박정희니 뭐 전두환이 이런 새끼들. 그 독재 시대를 지날 때 그 개개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 아이디 카드를 나눠준 거야. 그리고 언제든지 요구하면 내놔. 네가 누군지 내가 알아야 돼. 라고 해서 주민등록증 제도를 둔 거야. 주민등록 번호만 준 게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다 나눠주고 항상 갖고 다녀. 안 갖고 다니면 너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회잖아. 요새 뭐 코로나라고 해서 집 밖에 나오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도 데모하고 지랄하잖아. 내가 걸려서 죽는 거 내 자유인데 왜 니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데모하는 건 우리가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걔네들이 보면 자기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분증 항상 지니고 다녀라.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 놈들 좀 정신 나간 새끼들. 자, 그건 다른 얘기고요. 자, 아멕스 카드 똑같은 아멕스 카드 중에서도 그린, 골드, 플래티늄 카드는 아니는데 플래티늄 카드 어느 카드 회사든지요. 플래티늄 카드는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야. 이거 굉장히 한정된 사람한테만 발급해 주죠. 그리고 플래티늄 카드 같은 경우엔 한도가 없어. 한도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카드 같은 게 일회 구매 한도가 뭐 한 몇백, 뭐 500, 1000,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플래티늄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뭐 몇천만 원, 뭐 이렇게 끊어도 문제가 없다고. 그만큼 이제 충분한 경제력, 그다음에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주고요. 그런 자기를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카드니까 그런 카드를 가지려면 대가가 있어야죠.
대가. 이 플래티늄 카드는 일반 카드 같은 경우에 갖게 되면 1년에 회비 내잖아, 회비. 보통 얼마나 내?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내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거저 공짜로도 유지해 주지만 보통 10,000원, 20,000원인데 이런 플래티늄 카드 같은 경우에 회비가 싼 건 200,000원, 비싼 건 200-300만원 해요. 아니 무슨 카드를 200-300만원이나 내고 갖고 다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하지만 카드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골프장 한번 사용하는데 뭐 한 30% 할인 이런 거야. 골프장 한번 사용하는데 얼마나 하죠? 골프장 한번 사용하는데 한 30만원이라고 칩시다. 아주 저렴하게. 30만원에 30%는 얼마야? 9만원이야. 그럼 1년에 골프장 10번만 가면 얼마를 절약할 수 있어? 90만원을 절약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골프장만 가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클럽이다. 아니야, 클럽 빼자. 이런 시대에, 시국에. 그러면 이제 호텔이다. 비즈니스 호텔 같은 데 이제 많이 출장 가서 사용한다. 그럼 비즈니스 호텔에서 묵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또 30% 절약한다. 그럼 하룻밤 묵는데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에 한 30만원 한다고 치고요. 1년에 비즈니스 호텔을 한 30일 이용한다고 칩시다. 그럼 30만원에 30 곱하면 900만원. 그렇죠? 900만원. 근데 900만원에 아까 몇 프로 알았어? 30% 할인이면은 270만원이네. 270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 그럼 아까 회비가 200만원이면 골프 10번 치고 출장 다니면서 비즈니스 호텔 30일 이용하면 돈이 어떻게 돼? 훨씬 남는 거지. 그런 식의 카드가 플래티늄 카드예요. 예전에 내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이런 데서 전화가 왔었어. 그래가지고 플래티늄 카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쓰시라고.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카드 회비가 200만원이라는 거였어. 내가 야 이 지랄한다 이 시대가 1년에 저기 한 달에 쓰는 카드비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뭐 고객님 뭐 어쩌고 저 레저 시설 가면 얼마가 할인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끊어버렸었는데 어쨌든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야. 자, 아멕스 카드 있고요.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이게 뭐냐면 페덱스. 헤헤. 페덱스 이미지로 갑시다. 음, 이거다. 자, 페덱스의 브랜드 로고인데 여기 보면 페덱스 익스프레스, 페덱스 그라운드, 페덱스 프라이트, 페덱스 오피스, 페덱스 트레이드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똑같은 페덱스 브랜드인데 밑에 써 있는 이거 뭐야? 수식어 브랜드야. 요거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은 제품 계열 내에 구분 체계를 확실하게 두는 거죠. 이게 뭐냐면 페덱스 익스프레스는 그 말 그대로 가장 빨리 배달해주는 서비스야. 익스프레스니까. 그 다음에 페덱스 그라운드는 뭐야? 그라운드가 뭐죠? 그라운드 제로. 땅이야, 땅. 육로로 수송하는 거야. 절대 빠를 수 없죠? 그 다음에 페덱스 프라이트. 프라이트는 뭐야? 비행이죠, 비행. 항공으로 배달해 주는 거니까 이것도 꽤 빠르죠. 그렇지만 가장 빠른 건 뭐다? 익스프레스다. 익스프레스. 자, 페덱스 오피스는 사무실 간의 문서 같은 걸 전달해 줄 때 대행해 주는 거고, 트레이드 네트워크는 이제 무역과 관련된 서류라든지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 줄 때 그런 거 해주는 서비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나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다? 브랜드 확장의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은, 네 번째. 이 브랜드 계층 구조를 활용해서, 마케팅. 그러니까 브랜드 계층 구조가 되어 있는 브랜드를 어떻게 마케팅할 거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케팅할 거냐에 대한 건데, 이건 뭐 두 가지가 있네. 동그라미 1. 계층 구조상의 각 브랜드 수준에 대한 바람직한 인지도와 이미지를 결정해라. 라는 거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원칙이 있대. 관련성 원칙과 차별화 원칙. 관련성이라는 게 뭐야?
서로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 유사하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지. 뭐와 뭐를? 이런 위에 상위 브랜드, 기업 브랜드랑 공동 브랜드하고 하위 수준에 있는 뭐 개별 브랜드나 뭐 이런 거하고 서로 관련이 있다. 서로 잘 어울린다. 라고 서로 관련된다. 라는 연상,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서로 다르다. 하나는 같다 그러고 하나는 다르다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서 페덱스 익스프레스하고 페덱스 그라운드는 어때? 관련이 있는 거지. 다 같은 회사들인 거야. 다 페덱스가 운영하는 회사라고. 그렇지만 관련성이 있지만 또 뭐야? 다르죠. 익스프레스도 다르고 그라운드도 다르고 프라이트도 다르고. 그래서 그 다르다는 걸 글씨뿐만 아니라 색깔로도 표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관련성도 있고 또 서로 차별화도 되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신경 써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마케팅에서의 중요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차별화된 마케팅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 이미지. 기업 이미지에서 좋은 연상이 나오도록 해야 되고, 당연하죠. 기업 이미지에서 좋은 연상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브랜드 라인. 여기서 이제 위에서는 기업이고요. 이게 이제 섞인 거잖아. 기업 브랜드하고 개별 브랜드 이렇게 섞인 거니까 위에서는 기업, 밑에서는 특정한 브랜드 라인. 뭐 삼성 하우젠 그러면 위에 건 삼성이고 밑에 건 하우젠에 대한 뭐 인지도를 제고하는 이런 거를 이제 접근을 따로따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여기 보면은 기업 이미지 캠페인의 목표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업 이미지를 잘 캠페인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봅시다. 기업과 기업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알게 해준다.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신뢰와 호의적인 태도를 창출한다. 제품 광고에 활용될 수 있는 연상들과 기업을 연결시킨다. 그다음에 금융가의 긍정적인 인상을 전달한다. 왜? 돈을 빌려야 되니까. 회사는 자기들 돈으로 사업 안 해요. 돈이 많으면 자기들 돈으로 하죠. 라고 하지만 아니야. 자, 이거는 경영학에서 그 재무 관리 때 배우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에서 배우게 되는 건데, 내가 돈이 있잖아? 그럼 내 사업에다가 투자하지 않아. 왜? 여러분들 그저 뭐지?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뭐 그런 얘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우리나라 속담 아니고 외국 속담에서 온 것 같아. 이게 뭐냐면 한 번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면 이 돈은 어디다 투자해? 다른 회사에 투자해. 뭐 보통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상품에 들은 거야. 그러면 내 회사가 돈이 필요한 건 어떻게 해? 다른 놈한테 빌려와. 다른 놈한테 빌려와. 그래서 내 회사라는 위험과 내가 번 돈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 회사는 망해도 내 돈은 지키는 거고요. 내 돈이 위험해져도 내 회사는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내 회사에 이거를 투자하는 거, 이건 위험을 가중시키는 방법이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 어느 회사든지 금융가, 그 금융계죠. 금융계에 좋게 보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자금이 필요할 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빌릴 수 있거든. 뭐 조건이 중요하지 않고 안 빌려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좋은 이미지가 항상 있어야 돼. 이 회사는 잘 나간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우수한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야. 자, 내가 이 회사에 다니는데 자랑스러워. 그러면 열심히 일하겠죠. 근데 이 회사 그지 같아. 언제 망할 것 같아. 그럼 그 회사에 애정을 갖고 일을 할까요? 안 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는 사람, 맨파워로 이루어지는 거야, 결국은. 회사라는 건 그렇잖아. 껍데기야, 껍데기. 사람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회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아니,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으면 그 회사는 제대로 굴러가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사원을 뽑아야 되는데 새로운 신입사원, 그게 뭐 어린 사원이든 경력 사원이든 문제가 없이 외부에서 새로운 인력을
확충하려고 할 때, 보충하려고 할 때 그 인력의 질이 높아야 그 회사도 더 잘 굴러가겠죠. 근데 그 회사의 평이 안 좋아. 그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 그러면은 인력을 뽑으려고 그러면 양질의 인력이 지원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두산 같은 회사야. 두산. 두산은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한번 한 건 올렸었는데, 걔네들 맨날 그 지랄인데, 어, 그, 뭐라 그러지? 희망퇴직. 희망퇴직을 받은 거야. 기업이 어려우니까 나이 든 사람들, 자, 몇 년치 월급 그냥 줄게. 빨리 나가라. 라고 해가지고 희망퇴직을 받았다고. 그래서 뭐, 부장들한테도 받고, 과장들한테도 받고, 심지어 대리들한테도 받았어. 회사가 그만큼 어려운 거야. 한참 일할 애들도 나가라는 거야. 나갈 수 있으면. 그리고는 이 새끼들이 무슨 실수를 했냐면, 올해 들어온 신입사원들한테도 야 너희들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라고 신입사원들한테도 희망퇴직을 받은 거야. 자, 평소에 인재 그 두산의 모토가 뭐냐면 인재 양성이야. 인재 양성. 그런데 인재 양성은커녕 요번에 들어온 애들 추천하겠다 이래가지고서 엄청나게 말이 많았었고 당장 그걸 취소했죠. 두산이 실수였다 그래가지고서 신입사원에 대한 퇴직은 안 받는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도 연락이 구조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두산이 그 중공업 쪽으로 이제 사업을 다 바꿨고 그 중에 가장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발전 설비야. 발전 설비. 그 발전 설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나오는 데가 원자력 발전인데 그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앞으로 이제 발전소를 짓지 않겠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해진 거죠. 그래서 그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사업 부문 이런 걸 이제 싹 다 정리하려고 엄청나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 같은 데서 신입사원 뽑은다 그러면 아무도 안 가. 왜? 가봐야 미래가 없는데. 금방 나가라고 할 건데 그거 뭐하러 가.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야 괜찮은 사원을 뽑을 수 있다는 거야. 그다음 마지막 사회 여론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한항공 모녀가 갑질하고 그지랄하고 그러면 이런 기업 이미지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조가 들고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5장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지금 마침 시간도 50분이 됐네.